엄마 장례식장에서 효녀라며 눈물 흘리던 딸, 그날 밤 남자친구와 엄마 목숨값으로 살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을 죽은 엄마가 직접 심판하는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밖에서?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선영의 세상은 오직 하나 딸 김지아를 중심으로 돌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절을 바쳐 지아라는 꽃을 피워냈다. 시장 좌판에서 억척같이 나무를 팔아 딸을 명문대에 보냈고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딸의 화려한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주었다.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라도 기꺼이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다. 그런 그녀에게 지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딸은 주말마다 홀로 사는 엄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호강시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 지아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등산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내내 소녀처럼 행복했다. 땀 흘리는 엄마를 위해 연신 부채질을 해주고 싸운 과일을 입에 넣어주는 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엄마, 저기 좀 봐. 정말 멋있다. 대청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절벽 위, 지아는 감탄하며 아래를 가리켰다. 선영은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기 위해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오색 단풍의 바다는 그녀가 평생 본 풍경 중 가장 아름다웠다. 정말 곱구나. 내 인생도 이 단풍처럼 늘 고왔으면 좋겠다. 선영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선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떴고 눈에는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이 잔상처럼 남았다. 늘 사랑스럽게 웃어주던 그 얼굴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이 마치 악마의 가면처럼 씌어 있었다. 선영의 몸이 절벽 아래로 끝없이 추락했다. 바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딸을 위해 살아왔던 58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갓난아기였던 지아의 뽀얀 뺨,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감격, 대학 합격 소식에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기나긴 기만이었단 말인가. 왜 내 딸이 나를. 의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의식은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몸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며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고요한 산 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꺾여버린 한 송이 꽃처럼. 낙화.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선영을 깨운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그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축축하고 차가운 흙냄새, 그리고 자신의 피냄새.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기적적으로 늙은 소나무 가지 위에 걸린 덕분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쁨이 아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 딸의 마지막 그 무표정한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사랑, 헌신, 모성. 그녀가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이 독처럼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차라리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신음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녀를 비췄다.
약초를 캐기 위해 인적이 끊긴 절벽 아래까지 내려왔던 늙은 약초꾼 윤태산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묵묵히 거의 반송장이 된 그녀를 자신의 등에 업고 깎아지른 산길을 올랐다. 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한 윤태산의 귀틀집. 그곳에서 선영은 몇 날 며칠을 사경을 헤맸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딸 지아는 계속해서 다른 얼굴로 나타나 그녀를 절벽으로 밀었다. 웃으면서, 울면서, 혹은 아무 표정 없이. 윤태산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간호했다. 그는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다려 그녀의 입에 흘려넣었고 부러진 뼈를 맞추고 부목을 대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던 한 마리 짐승을 돌보듯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선영의 육신은 더디게 남아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고 음식을 거부했다. 오직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빛을 잃어버린 죽은 자의 눈이었다. 변화는 윤태산이 산 아랫마을에서 가져온 낡은 신문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부고 기사가 실려 있었다. 등산 중 실족사한 모친의 장례를 눈물로 치르는 효녀딸 김지아 씨. 기사 속 사진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지아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영정을 들고 있었다. 눈물 흘리는 그 위선적인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선영의 죽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고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였다. 아니, 증오를 넘어선 복수심이었다. 살아야겠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윤태산이 가져다준 죽그릇을 허겁지겁 비워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내 딸이 벌인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내 손으로 직접 내려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있던 자리에는 심연보다 더 깊고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의 눈은 복수의 여왕의 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선영의 변화는 놀라웠다. 삶의 의지를 되찾은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정신을 단련했다. 윤태산에게 절벽을 오르는 법과 독초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짐승의 흔적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과거 시장 좌판의 억척스러운 안악이 아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냉혹한 사냥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변한 눈빛을 윤태산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선영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짐작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그 역시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고 산으로 숨어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영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낡은 노트북을 내어주었다. 선영은 노트북을 통해 자신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 5개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령이는 당연하게도 딸 김지아였다. 보험금 총액은 무려 30억 원에 달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아가 최근 최시혁이라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보험금을 타낸 전적이 있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딸 지아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2마리의 괴물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선영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왕이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윤태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잿빛으로 염색했다. 얼굴에는 화상 흉터 분장을 하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법을 연습했다. 과거의 나선영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죽어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밤 선영은 윤태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수가 끝나거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그때는 따뜻한 술이나 한 잔 나눕시다. 선영은 어둠 속으로 자신이 기어 올라왔던 그 끔찍한 산을 제 발로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모은 약간의 돈과 그녀의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신분증의 이름은 오수진.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세상은 과거 그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자신을 배신한 딸과 그 옆에 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놈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복수의 여왕의 잔혹한 사냥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세상으로 돌아온 나선영, 아니 오수진은 거대한 도시의 익명성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그녀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딸 지아와 최시혁이 동거하는 강남의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그녀는 그 건물의 청소 용역 업체에 시급이 가장 낮은 야간 미화원으로 취직했다. 괴물의 소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한 최적의 위장이었다. 밤마다 선영은 짙은 청색의 작업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는 책 넓은 모자를 쓴 채 쓰레기통과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었다. 동료 미화원들은 말이 없고 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선영은 그렇게 아파트의 모든 구조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딸이 사는 45층 펜트하우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다. 그녀는 윤태산에게 배운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지아와 시역의 소비 패턴과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두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난 어느 주말 밤, 선영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유령처럼 그들의 집에 잠입했다. 집안은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보증금이 무색할 만큼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초소형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집 안 곳곳에 가장 은밀한 장소에 설치했다. 거실의 액자 뒤, 침실의 스탠드 가단,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재의 책장 틈새까지.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온 지아와 시역의 대화가 선영의 낡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전송되기 시작했다. 자기야,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 시신 수색을 곧 종결할 거래. 낭떠러지가 너무 깊어서 찾기 힘들다나 봐. 곧 실종 선고 나올 거고 그럼 보험금 바로 나온대. 잘 됐네. 그 돈 받으면 우리 저기 지중해에 요트부터 한 대 살까? 좋지. 아, 근데 엄마 장례식 때 우는 연기하느라 혼났잖아. 사람들이 나보고 어쩜 저렇게 효녀냐고 칭찬하는데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 그들의 대화에는 한치의 죄책감이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죽은 어미의 목숨값으로 누릴 부와 쾌락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선영은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지만 그녀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래, 더 떠들어라. 너희들의 그 모든 역겨운 말들이 너희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테니. 선영은 그들이 쓰는 컴퓨터를 해킹해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지아는 엄마의 사망보험금 외에도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고 최시혁은 또 다른 여자를 상대로 비슷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오직 욕망과 이익만으로 얽힌 두 마리의 독사일 뿐이었다. 괴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복수의 여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지아와 시역의 예상과 달리 보험금 지급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경찰이 단순 실족사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선영이 흘린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두 사람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액의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초조해진 그들은 서로를 향한 날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영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독을 풀기 시작했다.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어느 날 시역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지아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내 여자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물론 그 남자는 선영이 고용한 사람이었고 사진은 교묘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그날 밤 시역은 지아를 거칠게 추궁했다. 이 새끼 누구야? 너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었어? 보험금 나오면 나 떼어놓고 저놈이랑 튀려고.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그냥 아는 선배일 뿐이야.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그들의 집에서는 처음으로 고성과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선영의 두 번째 독은 더욱 정교했다. 그녀는 밤에 몰래 그들의 집에 다시 잠입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 아껴왔던 낡은 비취 반지를 지하의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왔다. 그 반지는 지아가 어릴 적 엄마 이거 나중에 크면 나 줘라고 졸랐던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며칠 후 외출 준비를 하던 지아는 자신의 보석함 속에서 그 반지를 발견하고는 기겁했다. 죽은 엄마의 반지가 어떻게 여기에? 집 안 어딘가에 죽은 엄마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섬뜩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정체 모를 공포. 선영이 풀어놓은 독은 두 괴물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헐뜯기 시작했다. 시역 씨,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돈은 자기가 다 관리하겠다고 하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보험금만 노리는 것 같아. 지아의 통화 내용. 지아, 쟤 요즘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이러다 경찰에 다 불어버리는 거 아니야? 먼저 선수 쳐야 할지도 모르겠어. 시역의 통화 내용. 욕망으로 뭉쳤던 그들의 연대는 이제 서로의 목을 노리는 살기로 변질되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짐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속삭인 독은 이제 그들의 심장까지 퍼져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직전이었다. 선영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궁지에 몰린 짐승들을 한 번에 사냥할 완벽한 덫이었다. 그녀는 보험사 직원으로 위장하여 지아에게 연락했다. 김지아 씨 되시죠? 모친의 사망보험금 지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최종 지급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로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지아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돈이 나온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시역에게도 다른 루트를 통해 지아가 당신을 따돌리고 혼자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약속 장소는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그곳은 선영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비극이 시작된 장소와 가까웠다. 약속 시간이 되자 지아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에 찬 얼굴의 시역이 뒤따라 나타났다. 김지아, 너 정말 혼자 다 해먹을 생각이었어? 내가 여긴 어떻게 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공장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짧은 잿빛 머리,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낯선 중년 여인이었다. 두 분 아주 보기 좋으시네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여자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귀에 익었다. 넌 또 뭐야? 보험사 직원이라며. 지아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여자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공장 안에는 지아와 시혁이 나누었던 역겨운 대화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보험금을 타서 요트를 사자는 이야기, 장례식에서 우는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 서로를 의심하며 욕하는 내용까지.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 도대체 누구야?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있던 화상 흉터 분장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짧은 가발을 벗어던졌다. 드러난 얼굴. 그것은 자신들이 한 달 전 저 차가운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바로 그녀의 어머니 나선영의 얼굴이었다. 오랜만이구나. 내 딸 지아야. 선영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 차갑고 서늘했다. 내년들이 나를 밀었던 그 절벽에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너희들의 그 추악한 연극을 끝내주기 위해서. 어머마. 살아있었어? 지아와 시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알던 온화하고 약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복수심만으로 살아 돌아온 무자비한 심판자였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선영이 나지막이 선언하는 순간 공장 외부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선영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긴 후였다. 심판의 무대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김지아와 최시혁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내밀었을 때 그들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나선영이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두 괴물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보험금 노리고 친모 살해 시도한 폐륜 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지하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머니 나선영의 기구한 사연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선영은 교도소로 딸 지아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녀. 지아는 죄수복을 입은 채 퀭한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용서나 참회가 아니었다. 왜 죽지 않았어?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왜?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치며 유리벽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다. 선영은 그런 딸을 어떤 표정도 없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선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내 딸 김지아는 한 달 전 설악산 그 절벽에서 이미 죽었다. 너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야. 오늘부로 나는 너를 내 가슴 속에서 완전히 지운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딸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복수가 끝난 후 선영의 마음에는 허무함이 찾아왔다. 평생의 목표였던 복수가 끝나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설악산의 윤태산을 찾아갔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소. 윤태산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요. 당신의 그 경험은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게요. 그의 말에 선영은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되찾은 보험금과 사람들의 후원금을 모아 설악산 자락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세상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치유자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차가운 복수심 대신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다. 제 속에서도 꽃은 다시 피어나는 법이었다. 나선영이라는 한 송이 꽃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꺾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꽃들을 피워내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들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